지금 앞으로 이제 디지털 경제 가속화되는데 여러 이제 배경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방향성도 살펴봤는데 결국 이렇게 좋은 우리가 얘기를 해본들 이거를 과연 받쳐줄 수 있는 제도, 받쳐줄 수 있는 정책, 받쳐줄 수 있는 우리 사회 의사결정 구조 이것이 되느냐. 가속화를 바라세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 가속화를 바라든 안 바라든 가속화 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아니 이거 예. 우리가 가속화를 막을 수 있습니까? 국가라는 단위를 봤을 때 예. 사회 갈등을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예. 그거는 가속화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커뮤니티 차원에서 예.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디지털 경제 가속화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정해놓고 그때 무한 질주하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우리 경쟁국들, 주요국들은 그 방향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잠깐만 우리가 이게 과연 이것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진짜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냐, 모두가 행복할 것이냐 그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속도를 우리가 늦추는 것이 과연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심지어는 그 숲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핸드폰 다 버리고. 왜냐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프라이버시마저 다 내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그거 처음에는 뭐 보너스 좋다고 그러겠지만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완전히 코가 끼인다는 걸 깨닫는 순간 반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별로 뭐 이 경쟁하는 측면에서는 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이 속도는 자동으로 조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속마음이 어느 TV에서 좀 프로그램 보고 어느 거 보세요? 보통 40, 60대 남성은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TV를 요즘 거의 안 보시는군요. 그 프로 뭐죠? 이거 산에 가서 생활하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남성분들은 대부분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여성분들은 싫어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그거 보고 있으면 그렇게 꼴보는 도시하고 이런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꼭 그걸 보면서 또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같이 가자. 나가요. 저는 이 아파트에서 살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치열한 그 산업 전선에 있는 40, 60대 남성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야 되는가 디지털 경제. 그래서 아마 그런 한편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게 또 우리 의지대로 조절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제 빈민층에 생기면은 가정 예. 공간에서 걔네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캠프를 만들 거예요. 예. 오하이어가 완전히 그 버추얼 그 게임을 집단적으로 해서 컨테이너에서 살면서도 본인은 행복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가상 예. 다 이거 끼고. 예. 그게 이제 사회 정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당연히 줘야 돼요. 예. 그거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뭐 찬물을 끼얹으죠. 저는 이제 뭐 얘기할 필요 없는 주제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는 이제 저희의 세대니까 느끼는 거고요. 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봐도 혹시 우리가 지금 다 같은 세대는 맞습니까? 유일한 비슷한 세대인데 치자면 저희의 아이들은 디지털에 정말 없으면 못 살아요. 걔는 자연인이다? 저걸 왜 봐요? 라고 하는 세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저는 벌레 나오는 거 싫고 하지만 걔네는 그런 거하고 틀리게 핸드폰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세대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안 준다고 해서 이거를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그들의 또 하나의 커뮤니티고 그들의 또 생활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는 저희의 세대가 할 일이 맞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자연인이고 싶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걔네가 앞으로 살아가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디지털 경제에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전 선조들이 현대차 잘해줬고 중공업 1등 해주셨고 반도체 너무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덕분이라면 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기반 기술은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뭐 디지털 데이터 뭐 이런 개방 이런 건 진짜 글로벌 넘버 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데이터 못 믿거든요. 미국도 심지어 데이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저희가 다 찾을 수 있는지 예, 저는 정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지금 한 명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한 명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잠깐만요. 네. 자, 연구위원님 자녀분들 손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연구위원님은 거의 이제 자녀 문제가 해결된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속도 따라가는 게 지겹고요. 아.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이사님은 어때? 네. 가만 있어봐. 초등학교, 고등학교 되는 우리 네. 애들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힘들어도 참아야죠. 따라가서 네. 우리 경쟁국들 수준의 어떤 인프라를 네, 만들어줘야 만들어줘야 되는 돼. 거. 그거예요. 네. 아니, 전 근데 진짜 좋아요. 연구위원도 손주 생각도 하세요 이제. 물론 이제 한 가지가 천리긴 하지만 손주 생각까지 하시면 아마 네. 이사님과 비슷한 또 아니, 예. 전 뭐 되게 좋아해요. 예. 지금 드럼 갖고 놀아요. 네. 네. 예, 그러시군요. 그 최근에 정부가 이제 그 한국판 위기 이런 거를 네.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디지털 뉴딜이 한국판 뉴딜이다 이렇게 해서 그 방향을 잡았었는데 지금 뭐 그린 뉴딜이었고 또 뭐 사회 안전망 이런 것도 왔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방향을 그 세 가지 요소가 한국판 뉴딜의 주요한 구성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뉴딜이 굉장히 우선시가 높은 영역이라고 정책 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정적이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까 박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디지털 기술을 써서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편하거나 좀 잘 사는데 그 제약사항이 있겠다 그런 그 고민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했고요.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레거시 문제라든가 또 그런 선택을 해서 우리가 초래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모습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의 정책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위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극복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것의 고민도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찌 보면 그 개개인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가 사실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게 어찌 보면 뭐 경제 구조의 문제이고 뭐 산업 구조의 문제이고 이런 거를 보면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온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아주 그 기본적인 고민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 많이 주신 것처럼 시장이라든가 민간에서 많은 그 인풋을 주셔야지 가능할 것 같고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에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뭐 워낙 많습니다.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그 노동 쪽에서 바라보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회, 뭐 복지, 뭐 교육, 워낙 의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갈등도 많이 발생할 텐데요. 그걸 어떻게 조정하고 갈등 관리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그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근데 갈등 관리가 네. 그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슈를 논의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충분히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그거는 전에 보내주신 분이 저한테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규제 혁신 방향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라고 보내주셔서 아 그러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뭐 이슈를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어떤 그 그랜드 티오리는 아니지만 지금과는 좀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몇 년 전에 그 글로벌 컨설팅 펌이 100대 유니콘이 하는
기업 모델을 한국에서 가져오면 그중에 70%가 다 불법이다라는 얘기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규제가 많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뭐 경제학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고 효율적인 시장에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레머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장 큰 이유가 뭐 정보의 비리팅성 그로 인한 어떤 인센티브 문제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런 규제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어베일러블한 기술에 기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정보를 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그 비즈니스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어떤 게 가능한지에 그 당시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수준 또는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는데 타다나 이 우리 말하는 모빌리티도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객 자동차 운수법도 60년대, 70년대 가능한 우리의 운수 관련 테크놀로지, 운수 관련된 우리의 모니터링 기술 기반하에 했기 때문에 어떤 유니버설 액세스를 위해서 일부의 독점권을 주고 서비스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대신 여긴 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규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이 변화하면 당연히 규제도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술이 좋아지면 그걸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한 그런 기술이 변화되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파스티브 시스템이라는 부분,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다 불법, 탈법이라는 부분.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규제 하에서 좋든 싫든 기득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두 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지금 제 동기들도 정부에 많이 있지만 파스트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 바뀌는 거는 말은 좋지만은 이게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한나라의 법 체계를 다 바꿔야 되고 더 프랙티컬하게는 공무원들이 자신이 없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훨씬 더 이게 네거티브 시스템하면 더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준비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샌드박스를 부분 활용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가능한 그 부분을 풀리 이해를 해서 이해를 해가 그 바탕 위에 사전적인 원칙을 일종의 파스티브 시스템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개념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사후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제재하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여객 자동차 운수교통법은 그 당시는 안 되고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움직임,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어디 있는지를 다 이제 관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을 활용하면 여객 자동차 운수교통법에 생각했던 그 규제의 상당 부분은 그냥 기술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측면 하나. 그래서 기술로 풀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개념적인 원칙적인 규제와 사후적인 기술을 통한 관리를 하는 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기득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다도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싸운 표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우리가 수출 정책 수입 반대할 때 풀었다는 거. 뭐 원론적으로 풀었죠. 이득이 있고 손실이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이득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수출을 했고 개방했고 그러면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이쪽에서 끌어가지고 돈을 준 거고 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솔루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타다 솔루션도 그런 거죠. 기존에 있는 택시 영업권을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택시 사주거나 해줍니다. 말씀 죄송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사실은 지금 그 모빌리티 업계, 택시 업계 논의가 어떻게 보면 5, 6년이 지나면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기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맞습니다. 수 있는 한에 지금 그걸 모빌리티 손을 들고 줄 거냐 택시 업계 손을 들고 줄 거냐 이건 정말 무의미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회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빌리티 업계로 갈아타도 제가 보기엔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지 줄지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분신 자살하신 분이 택시 맞습니다. 회사 택시 맞습니다. 운전기사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개인 택시 사업자인데 서울에 지금 면허권이 한 7, 8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조합의 형태의 모빌리티 업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짧게 운전 안 하고 지분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인 지원을 정부가 해줬어야죠. 네.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때는 자율주행차가 이제 나다니기 시작하면 기사분들 그 직업 보호해주려고 자율주행차 못 다니게 규제를 만들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사전적인 원칙적으로 규제를 만들 때 그런 개념적으로 그러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 하나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예. 그거를 스타트업이 됐던 또 정말 깨이신 조합장들이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방식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법이 그런 것들을 너무 세세하게 얘기하면 생각이 다치는데 생각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죠. 저희가 사전적으로 규정을 디파인을 하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리더십이 좀 아쉽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국회로. 좀 테크니컬 아니 왜 연구위원님은 제가 섭섭한 거예요. 불을 막 지피셨어요. 불은 말은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또 뒤에서 빼세요. 난 리더십. 그만합시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 나오는 대로 정말 규제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규제 논의에 전문가들이 들어야 된다. 업계가 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우버가 처음에 할 때는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야 하고 막 무대포로 갔다가 다 각 나라에서 결국에 철퇴를 맞고 다 지금 이제 같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버도 배웠지만 각국에 있는 정책 입안자 또 그 공무원들도 배운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할 게 아니고 뭔가는 찾아보면 솔루션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그 후에 나온 2세대 모빌리티 사업인 이 킥보드들은 굉장히 외국 같으면 굉장히 초기부터 협의를 하고 실제로 공무원이 나와서 업체로도 가고 또 업체에 있던 사람이 공공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열리면서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그러한 상호 교류,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실질적인 논의 그리고 그 새로 법에 담기는 내용이 규제 관점이 아니고 기술 관점과 비즈니스 관점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워딩과 입법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그러니까 이런 소모적인 거 말씀하신 5년 후에 없어질 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막 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때 중요한 부분은 공공 차원에서는 우리 공무원이지만 이 데이터 그러니까 LA 같은 경우에 이 그 킥보드 업체랑 하면서 이거를 그 데이터 스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모든 사업자는 그 스페시피케이션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다. 정부에 공공으로.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또 스타일이 막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게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고 어디가 정책을 생기고 어떻게 풀어주면 전체적인 효율이 올라갈까 궁금한데 그 데이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규제를 풀거나 새로 하면서 꼭 들어갈 부분은 그 데이터를 공공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데이터를 잘 사전에 디파인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제 파이가 커지면은 작은 파이를 싸우기보다는 큰 파이를 내면 훨씬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해지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가능한 예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실 때도 있고 거기에 핵심 결국 데이터가 되면 파이가 커진다, 가치가 더 커진다.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기술 변화가 빠르면은 뭐 10년 전은 당연한 거고 5년 전이면 3년 전 규제도 이게 맥센스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몰 제도를 반드시 넣으면 좋겠다. 모든 규제에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모든 조건을 두고 잘못하다 보면 이거 논의 1년 하다 보면 이미 렐러번스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들어가면 뭐 2년이면 2년, 3년 동안 보고 다시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거고 필요하면 리뉴얼을 하고 뭐 그런 식의 좀 더 프랙티컬한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뭐 100% 문제는 해결은 안 될 수 있지만 뭔가는 해결을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오늘 그 본부장님이 한국판 뉴딜을 화두로 던지셨고 그다음 거기서 그 논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와 진흥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가져가는데
브레인 역할을 하시잖아요. 많은 연구도 하시고 또 자료도 정부에 또 제공도 하고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사실 이게 화두를 잘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방향성도 좋은 거 근데 실제로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사실 뭐 기대할 만큼의 그런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고 또 하지만 성과를 만들어내길 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우리 모두가 조금 기대한 만큼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시는 그 부분 짚어주시죠. 그 뭐 규제 말씀은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금 그 과기정통부랑 특히 이제 AI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제라든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크게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지금 그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예. 분야별로 아니면 기술별로 어떤 식의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아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입법을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제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의 정보화라고 하는 게 뭐 지능 정보화 이런 컨셉으로 바뀌면서 그 방향과 내용 자체가 크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 중에 심지어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저기 원용을 해서 어떤 규제를 시행할 때 아예 그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처럼 해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서 규제 시행립을 정하는 것도 우리가 거꾸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제도가 변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갈등이라든가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제 고민하고 있고 뭐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 관련된 사항이고 또 이제 뭐 플랫폼 관련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제 강 대표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재작년인가요? 대구가 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요? 택시가 택시 예. 택시 인프라는 아마 전국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대구가요? 예, 택시 타기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대구 계시죠? 예. 기사들이 못 알아듣던데. 그래서 재작년에 번역기를 그 택시 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자기네들 자율로 택시 대수를 줄이겠다.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쉬고 있는 온유 차량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올려주는 대신에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일정 부분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고요. 제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조지아에 갔었는데 거기 예. 대중교통이 아주 형편없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택시 회사들의 연합체가 운영하는 앱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카카오 택시 부르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죠. 예, 조합 형태로.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사실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혁신의 대상이라고 자꾸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들 아니면 격차가 발생해서 뒤처지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이런 변화 방향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고 자꾸 이제 기존의 입장이라든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굉장히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그러네. 이 여유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열거지로 되다 보면 뭔가 생각이 나더라도 이거 어디 걸리고 어디 걸려서 못해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어떤 룸을 주면 굉장히 인센티브가 돼.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 아까 그 예. 규제는 워낙 강 박사님 그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 올해 제가 예.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예. 여러 뭐가 가지 계시겠어요? 여러 가지 일 중에 예. 하나가 예. 규제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드시는 거라서요? 규제 개혁. 개혁. 예. 그래서 5월 달인가 6월 달에 기재부에서 나왔던 발표 중에 일부도 저희 쪽에서 나간 내용이었는데 그 규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규제가 찾아보면 안 보여요. 네? 실제 안 보인다고요.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규제 때문에 못 하냐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규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기재부하고도 작업을 하긴 했지만은 저 연구원 자체적으로 하는 작업을 어제 중간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금년 초에도 이제 규제 풀을 그러니까 이제 논의할 규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찾아보면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번에 싹 한번 훑어가지고 한 200여 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50개 정도 추려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규제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 이제 시작을 할 때 무슨 규제가 있는지가 그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서비스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행을 해봐야지 나오는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뭐 규제 일몰제도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은 실제 규제가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지능법이 없고 모든 관련 법들은 다 규제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과 관련된 법도 규제인 거고 뭐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규제인 거고 유통에서 뭐 유통산업 뭐 있긴 하지만은 그것도 보통 이제 음식 숙박 같은 경우도 나오는 관련 법들이 다 규제인 거지 지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법들이 규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한 업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의료 쪽에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보험하고 엮인다 하면은 의료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보험에서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을 잘 모르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 규제를 파악하기가 일단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에 있고요. 또 그 원격 의료 부분, 그러니까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를 포함한 뭐 여러 가지에서 원격 의료 하면 보통 이제 규제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원격 의료의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누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돈을 지불하냐면 한국에서는 그 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지불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우리하고 조금 구조가 달라가지고 개인도 지불하고 기업체도 지불하고 뭐 이러면서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은 실제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들어간다라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이제 뭐 규제가 풀릴 수도 있고 이런 구조인데 우리는 실험 자체를 못하니까 규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규제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갈등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그동안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규제로 풀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는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규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제를 풀려면은 이해 당사자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 당사자가 많아요. 소비자가 있고요. 기존 진입자도 있고 새로 들어갈 진입자도 있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소비자한테는 편익을, 신규 진입자한테는 새로운 일자리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기존 일자리거든요. 이 기존 일자리라는 거는 몇 년,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이라는 거는 몇 년을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아까 5년, 빠르면 2, 3년 만에 없어질 수도 있는 구조고, 뭐 조금 오래 가면 10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시장의 변화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 양보를 갖다가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조례를 해야죠. 그렇죠. 그거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택시 기사분들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예. 그럴 때 길을 열어주고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 지난번 논의에서는 소비자 사용자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로 예. 그러니까 이제 논의가 지금 진행되다 모든 보니까. 논의가 예. 가장 그 중심축일 수 있는 소비자가 배제되어 있는 구조예요. 원격 진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소비자를 배제하고 지금 논의를 예,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의 소리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규제 당국자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왜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만 새로운 직업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소비자의 후생도 증대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지능 정보원이 이제 규제 부분도 관여를 하시고 규제를 만드는 쪽에다가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 미국 정부가 2017년인가요?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정책 발표하기 두세 번에 낮춰서 했거든요.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건 규제 완화보다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은 이런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으면 인적 희생을 최소화합니다. 네. 미국에도 한 3만 명이 매년 교통하는데 95%가 다 사람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율주행으로 된다 그러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생명의 희생을 최소화하겠다. 두 번째는 교통 약자에 대한 유니버설 액세스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그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데 파괴국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모트를 하고 싶다. 그것이 이 자율주행이 중요성이다, 역할이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돼 안 돼가 아니고 이런 거를 실행할 때는 적어도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부와 관련 업체랑 공유를 해달라. 라는 게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담고 그 안에서 밖으로 싸움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좀 더 건설적으로 조정될 수 있고, 이렇게 파이가 커지고 카먼 그라운드가 먼저 정해지면 논의가 훨씬 더 저는 생산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저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계속 분야별로 나오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제 규제가 없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발목 잡는 걸 최소화하면서 어떤 앞으로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윤영 기자님, 뭐 디지털 경제 대응하기 네. 진급하네. 네, 지금 뭐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하셨고 네. 규제도 맞는 말씀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솔직히 뉴질 정책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고 꼭 해야 되는 방향인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가느냐가 저는 정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에 뉴질 대통령 이거 뉴질 정책을 했을 때도
1, 2년에 이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3차, 4차, 5차 몇 년에 거쳐서 이거를 대공황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가 되게 조급하게 생각하면 물론 이게 되게 빨리 변화해야 되지만 조급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눈앞에 놓인 숫자에 네, 급급하면 예, 안 되는 것 맞아.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개인적으로도 참여를 해야 되고 기업도 이런 문화 자체, 의식의 문화가 바뀌어야 저희가 이런 모든 변화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민족성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이거를 정말 꾸준히 끌고 갈 수, 정권이 바뀌어도 2023년 이후에 투자될 돈은 투자돼야 되는. 네, 그러니까 돼야죠. 돼야죠. 그게 이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위에 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은 일관성이다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간다면 저는 똑똑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데이터 기반 기술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비매불이 한다잖아요. 잘하고 있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할까요, 네, 정말? 저는 믿고 싶습니다. 후세를 위해서. 아, 우리 제가 본다 그냥 대학도 이게 네. 총장 3년마다 바뀌면 그쵸. 학교 비전 핵심 네, 가치 다 바뀌어요. 바뀌죠. 네. 근데 이런 정책은 바꾸지 못하게 헌법으로 이렇게 정하는지. 헌법을 바꿔야 네. 헌법은 그래도 기본법이기 때문에 좀 바뀌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원님 정미준 선생님 오늘 정책 얘기 많이 나와요. 저는 뭐 다 좋으신 말씀이고 그건 원칙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접근하는 원칙이. 근데 결국은 뭐 우리가 그 사회적인 자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신뢰 토대가 너무 분열됐어요. 지금 여러 번이 이걸 거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대화하기 전에 이게 누구 편이냐, 어디 쪽이냐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어디 쪽이세요? 뭐 이거 물어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뭔가 이 지금 이런 그 명제의 걸 제대로 어드레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니편 내편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차원의 시장을 개척하는 차원에서 좀 같이 틀리더라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뭔가 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반이 갖춰지면 우리 또 한 번 또 확 또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기대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AI 활용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 아까 그 뭐 저 규제 부분 뭐 이런 거 스마트 규제 같은 거를 사실은 스마트 컨트랙트식으로 아니 그냥 플렉서블하게 그때 할 수 있게 그냥 인공지능을 그냥 루틴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끼리 그냥 인간끼리 머리 찍지 말고 넣고 물 조금만 주면 지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많은 부분 자동화 됐잖아요. IT에서. 네. 근데 미국 통계를 제가 보니까 지난 150년간 노동 시간이 줄어든 해가 단 한 해도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좀 진짜 힘들잖아요, 우리. 예. 그래서 이제 좀 인공지능한테 좀 맡기고 예. 근데 그런 사례가 저는 종이 사용량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소위 오피스 오토메이션 하고 나서 종이는 계속 늘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큰 잘못한 게 사실 미리 이메일 보내주고 안 뽑아줬는데 와갖고 또 유인물 안 준다고 지금 근데 모바일 시대가 되면 정말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예. 저희도 저희 펜트에서도 정말 옛날 전 컨설팅 했는데 예. 그때 정말 한 번 보고할 때마다 이번 인터널 디스커션 할 때도 다 뽑아서 했는데 이제는 거의 대면 보고 컴퓨터도 안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게 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진짜 일하는 시간이 줄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종이를 많이 씁니다. 사실 오늘 이제 코로나 시대 디지털 강국의 도약 두 번째 자담인데 오늘은 경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2시간 동안 토론 보니까 경제 문제가 한 3분의 1, 사회 신뢰 특히 관련된 문제가 3분의 1. 그래서 뭐 다음 3차에도 이 멤버 그대로 하여튼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연구위원님하고 이사님 두 분은 세 번째 코로나에도 좀 또 한마디 하신 게 나 좀 그만하자. 소총 좀 부르세요. 오늘 뭐 저기 수고해 주셨고요. 금융연구원 디지털 금융연구센터 최공필 연구위원님, 그다음에 KSP 정확히 KSP입니다. KSP. 파트너스인데 좀 길다 보니까 약간 예, 제가 저기 읽기가 힘드네요. 강영재 대표님, 그다음에
TWC 영어만 나타나면 그러네요. 너무 일을 많이 예, 하시죠. 한국 정부 이런 건 지금 AI가 알아갖고 그러니까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박원재 본부장님 그리고 산업연구원의 박정수 본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